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 열이가 죽는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7화 예고편이었죠. 예고편에서 보면 열이는 결국 살이 당하는데요. 자, 그럼 5화, 6화 그리고 다음 화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5화에서 열이는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신의 저주를 품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6화에선 강철이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소름은 그 뒤에 있습니다. 중전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대비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궁 안 어딘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마극이 아닙니다. 살인은 이미 던져졌고 그 중심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귀궁 5화와 6화 속 세 가지 살인의 조각과 그 그림자의 정체, 그리고 다음 화를 뒤흔들 결정적 단서를 분석해드립니다. 어둠 속 병처럼 퍼지는 정적.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이 뿌려지기 직전의 정적. 사람의 입이 닫히고 눈빛이 흐릿해질수록 살인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한 명은 몸주신을 받아들이고 한 명은 태아를 품은 채 살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저주 속으로 던지죠. 귀궁 5화와 6화,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건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감정과 운명이 얽힌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화에서 열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팔척귀 앞에서 오히려 신을 품겠다고 나섭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자 강철을 믿는 마음입니다. 의식을 앞두고 열이는 할머니의 무구를 꺼내고 강철에게 건넨 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인 이 무기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시간과 존재를 넘는 존재, 그걸 열이는 자신 안에 품은 겁니다. 열이의 결단은 강철도 흔듭니다. 그는 말했죠. 윤갑의 혼이 내 몸에 들어와도 널 보내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뛴다. 자꾸 내 곁에 있고 싶다. 양반을 먹고 싶을 때처럼, 아니 그 이상이다. 이건 이무기가 처음으로 느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를 바꿉니다. 중전은 고통에 시달리고 그 곁엔 부적 하나가 남겨집니다. 왕은 대비를 찾아 묻죠. 이 아이를 노리는 귀신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대비는 침묵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의 피바람, 그 속에서 잊힌 존재 하나가 지금 돌아왔다는 걸요. 수살기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억눌린 권력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가 태중의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막돌, 수기. 그가 등장하며 궁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그는 열이를 공격한 후 사라진 그의 흔적은 궁 깊은 곳 수로를 따라 번져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저주가 퍼져나가는 경로였습니다. 강철과 열이는 밤을 틈타 강가에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물 위에 떠오른 막돌의 기운은 생기를 앗아갈 만큼 강했고 열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갑니다. 그 순간 강철은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살에서 시작된 복수의 연쇄고리. 막돌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숙이지만 그의 존재 너머엔 더 깊은 공모자가 있습니다. 대비의 침묵, 풍산의 의도, 그 모든 것들이 막돌의 분노와 얽혀 이 궁에 새로운 살을 던진 것입니다. 중전, 왕, 원자, 이 궁의 피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 막돌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은 깨닫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윤갑의 혼을 담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그는 열이와 함께라면 이 살의 연쇄를 끊을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믿기로 결심합니다. 풍사는 중전의 회임 소식에 전해 들은 직후 섬뜩한 계획을 세웁니다. 팔척귀의 기력을 되살리기 위해 복중의 태아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선택. 이 장면에서 우리는 풍산의 본성이 단순한 광신도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귀신을 신처럼 떠받들며 동시에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교활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열이와 마주쳤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풍산은 그녀가 술사이며 팔척귀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즉, 그는 열이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닌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열이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귀신과 맞서는 힘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귀신을 다루는 인간들과도 맞서는 존재로 떠오릅니다. 또 다른 이무기 비비. 탐욕스러운 양반들의 영혼을 빨아들여 승천을 노리는 존재. 그는 단순히 귀신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의 형태를 한 권력과 분노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인 강철 앞에 나타나 말하죠. 윤갑의 육신을 죽이면 강철은 그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 장면은 강철에게 있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고 시험이며 동시에 열이를 향한 감정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강철은 말합니다. 지금 나는 열이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일까요? 그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듯 보입니다. 열이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아니 어쩌면 열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감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은 그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 강철은 인선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검증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리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연심이라는 것. 그리고 궁 어딘가에는 새로운 살이 다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여리와의 인연이 단단해질수록 그것을 끊으려는 움직임은 더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6화의 마지막은 다시 시작되는 공포를 예고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 인간보다 더 복잡한 괴물, 괴물조차 품게 되는 인간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에 다음 화의 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리에게 강철은 과거의 상처이자 동시에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를 통해 그녀는 이무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잠든 윤갑과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누군가를 봅니다. 그리고 강철에게 여리는 마음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그가 붙잡고 싶은 유일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귀궁이라는 서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사랑이라는 인간 감정이 괴물의 본성을 이긴 순간을 보여줍니다. 즉, 여리와 강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팔척귀를 비롯한 악귀의 기세는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감정선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영적 무장입니다. 칼보다 날카롭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방패.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귀궁이 단순한 테마물이 아닌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닌 감정으로 꺾는 자의 서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궁 어딘가에는 또 다른 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여리와 강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뒤를 노리는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살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살의 다음 표적은 어쩌면 원자도 여리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 제3자 혹은 윤갑의 혼, 혹은 강철 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살은 치밀하고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결국 강철과 여리는 둘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테마의 근간이자 정치적 축의 동요를 불러오는 요인이 됩니다. 그들의 연대는 곧 궁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감정은 보호막이자 단죄의 시작이 되고 사랑은 회복의 빛이자 파괴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7화에서는 여리가 쓰러집니다. 왕은 대비를 의심하고 풍사는 다시 악귀를 부르려 하죠. 하지만 진짜 의문은 누가 이 살을 유도했느냐입니다.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최원우 대감입니다. 그는 항상 배후에서 움직여왔고 표면적으로는 대비를 위로하지만 그의 발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피가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풍산과 손을 잡았고 팔척귀를 제물로 삼아 왕실을 위협할 계획을 세운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왕을 무너뜨리고 원자를 없애고 그 공백에 정적 없는 권력을 세우는 것. 그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풍산과 내통하고 왕권을 뒤엎기 위해 팔척귀를 도구로 쓴 자. 겉으로는 언제나 대비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지만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칼을 벼려왔습니다. 한 번도 직접 움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고 넓게 궁 안을 흔든 장본인. 풍산이 손에 쥐고 있던 부적, 수기를 유인한 불전의 위치, 중전의 침실에 남겨진 해골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설계도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원우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귀신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조종합니다. 부적을 누구의 손에 쥐게 할지, 재물은 누구로 할지, 두려움을 어디에 심을지 그 모든 시나리오를 짜는 자. 그의 방식은 검보다 조용하고 독보다 천천히 퍼지지만 그 끝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는 살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살이 떨어질 자리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살에 베이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그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는 왕조차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는 궁의 판을 새로 짜려는 자입니다. 대비의 이름을 빌리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왕을 제거하고 원자를 없애고 새로운 권력을 자신이 고른 이들로 채우는 것. 그 공백 속에 그는 정적 없는 권력을 세우려 합니다. 여리와 강철은 이제 테마자가 아니라 정치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놓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욕망 앞에 그들의 감정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갑의 혼은 강철에게서 분리되어 왕 앞에 직접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귀신과 사람의 전쟁은 이제 눈에 보이는 피를 넘어 숨겨진 음모와 권력의 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중심의 선여리와 강철은 더 이상 귀심한 상대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탐욕, 사람의 거짓, 사람의 사리와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해부일지도 모릅니다. 귀신은 보이는 적이지만 사람은 감춰진 적입니다. 그 감춰진 적이 칼을 쥐는 순간 진짜 살은 시작됩니다. 이제 싸움의 대상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가 살을 쐈는지, 누가 그것을 유도했는지, 그리고 누가 희생될 차례인지. 그 진실은 피보다 차갑고 복수보다 더 깊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지켜봐 주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덧붙여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피셜이 저보다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으니까요.